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좀 추워졌죠? 네. 처음에 앉아 계시던 인원의 딱 절반이 나오셨네. 이야. 근데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11, 12월 달에는 그냥 안 나오시기로 마음 먹으셨나 봐, 다들. 뭐 연말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잔소리도 이제 그만해야지. 서서 오셔도 돼요. 네. 강의 들으시는 저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예쁜 뒤통수 보여주시고 저지. 뒤통수라서 그런가? 뒷모습. 제가 감기가 좀 걸렸어요. 아이 참. 원래 감기 잘 안 걸리는데. 독감 주사들 다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좀 맞았는데 걸렸어요. 네? 감기 뭐야? 다르다고요? 그런가? 그게 그거 아닌가? 독감인가 그럼 지금? 원래 안 걸리는데 잘.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약해졌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세요. 왠지 뭐 주사 맞을 거면 약하게 지나가겠죠. 근데 제가 스스로 걸린 게 아니라 옮았어요, 와이프한테.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 감기 걸려서. 마스크를 쓰든지 말이지. 얼굴 돌리고 얘기하는데도 걸렸어요. 예. 192페이지 할 차례죠. 소유권의 취득. 예? 자, 우리 민법 총칙을 봤지요. 민법 총칙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 법률 행위하는데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이라든가 증여 계약이라든가 교환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법률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이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계약이 유효해야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유효 요건이 뭔지를 쫙 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유효 요건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 있는 게 총 한 5가지 정도가 있었죠.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근데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해서 대리행위라는 게 있었죠.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때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파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걸 하는데 뭐 단서를 붙여요. 시험에 붙으면 주겠다. 성년이 되면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싸잡아서 법률행위에 부관, 그랬죠. 그런 것들을 민법 총칙에서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억이 안 나셔도 되고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아, 그런 걸 했었구나. 이 정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물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물권.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그랬죠.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물권인데,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었어요. 총론은 물권의 기초가 있었고 물권 변동이 있었어요. 자, 물권 기초에서는 크게 4가지가 있었죠.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이라고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있었어요.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물권 변동이란 건 법률 행위 등을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거나 물권이 변경되거나 물권이 소멸되는 걸 말하는데, 원칙이 일단 2개가 있었어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꼭 개념하고. 두 번째, 물권 변동 중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하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해서 뭐 중간생략 등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물권 변동의 마지막 모습이 물권의 소멸이라고, 그 소멸 원인 중에서 혼동에 의한 소멸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 잠깐 생각했었죠? 네? 네. 했었나? 했었어요. 그래서 강론에 가면 8개의 물권 중에서 7개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점유권이라는 걸 했죠.
물건을 사실상 사용 등을 하고 있다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등 정당하게 사용하든 도둑놈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그게 점유권이었어요. 그리고 본권이라고 물건을 사용하는 게 정당한 물건에 대한 사용을 정당화시켜주는 소유권 같은 걸 이런 걸 본권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있었고요.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의 뜻이 있었죠.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그랬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법률 등을 통해서 제한을 한다. 제한. 이 소유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상린관계라는 게 있었고요. 이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투지통행권 이란 걸 하나 했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해서 소유권은 물권이고 취득은 변동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은 결국 물권 변동인데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죠.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한 취득이 있었고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럼 계약을 하면 돼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상속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소유권뿐만 아니고 어떤 권리든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법률 행위에 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한 취득. 그런데 소유권에 갔더니 따로 규정이 있더라고요.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을 우리 민법이 소유권에 따로 세 가지를 규정을 따로 해놨어요. 소유권을.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이 있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첨부라고 해서 부합, 혼화, 가공을 통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특별하게 법에다가 이런 걸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내년 10월 31일 날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 10월 31일 10달 남았죠. 10달 조금 더 남았죠. 빡세게 해야 돼. 1월부터. 이번 달은 설렁설렁. 이미 설렁설렁 하고 계시죠?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아유, 그것도 돼요. 그것만 해도 돼. 학원만 왔다 갔다 해도 감사해. 감사해. 오셨어, 또. 네, 이렇게. 오셔야 돼. 어떻게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시험 임박해서 조문만 봐도 돼요. 시험 임박해서. 근데 요놈 중에 이제 요놈 하나 간단히 어떤 건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입문과정에서는 취득시효하고 부합만 볼 겁니다. 요 두 가지만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먼저 취득시효 보겠습니다. 일단 시효가 뭐냐, 시효. 한자로 이렇게 쓰죠. 시효라는 건 시간이 흘러. 그럼 어떤 효력이 생겨.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흘러. 그럼 효력이 생겨. 이걸 시효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하고. 그 중에 요거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시험 범위는 아닌데 지문에는 간간히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뭘까?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해. 그럼 소멸해요. 내가 중국집을 운영해요. 근데 동네 친한 놈이 음식을 3만 원을 시켜 먹고 안 줘요. 외상값이 3만 원이 깔려 있어. 음식 대금 채권이라고 나는 그놈한테 3만 원 내놔. 왜 먹고 안 줘? 채권이 있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매일 보는데도
3만 원 내놔라 소리를 안 해.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요. 이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는 주로 이제 채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 꿔줬어. 10년간 돈 달라 소리 안 하면 소멸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뜯어낼 권리가 있어. 5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10년, 5년, 3년, 1년 행사를 안 하면 그 채권이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채권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이거 우리 시험 범위는 큰일 나요. 그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다 외워야 돼. 감사하죠?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죠. 자, 그럼 취득시효가 먼저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물건, 이거를 누가 현재 사실상 사용 등을 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이 뭐였었죠? 점유하고 있어.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 시효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요. 그럼 이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런 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고 이게 경계예요.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런데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갑소유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어요. 갑소유 땅을. 자, 이때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을 건물 부지라고 합니다. 건물 부지. 지금 건물 부지가 요만큼이 건물 부지죠. 이때 오늘 미리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입문 과정이지만 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이게 판례야. 흔들리지 않는 원칙적인 태도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건물의 부지 땅은 땅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뭐 한다? 점유.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눠서 보겠습니다. 요만큼. 누구 소유 땅이에요? 을 소유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을 소유예요. 을이 지었어요. 그럼 요만큼 땅은 을 소유, 을 점유예요. 반면에 요만큼은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예요. 근데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네?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려고 청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기야. 그러면 요 을 소유 건물 중에서 요 빗금친 건물이 갑소유 땅을 침범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야, 네 건물이 내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다. 철거하라. 이렇게 청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뭐 철거하면 괜찮은데 원래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기가 아깝단 말이죠. 에? 이상하다. 옛날에 질 때는 여기가 경계였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미 남이 지어놓은 걸 을이 샀어요. 그럼 난 몰라. 나는 원래 이 땅 그대로 샀어. 나는 뭐 철거 못해. 이 싸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을이 만약에 이 건물 소유를 통해서 이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을 점유했다면 몇 년? 20년 이상이라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땅 소유권을 내놔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원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점유자에게 주는,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제도가 취득시효입니다. 그죠? 이런 제도가 있어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냥 뺏어버려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런 걸 취득시효로 한다.
왜 이런 제도를 뒀나요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런 공산당 같은 제도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은 쉬는 시간에 저를 좀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시효 유래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쫙 드릴 테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알든 모르든 어쨌든 자기 물건을 20년 이상 방치한 거잖아요. 반대로 을은 남의 물건이지만 20년 이상을 잘 사용한 거잖아요. 물건은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 유형이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요.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동산 점유취득시효. 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1항에서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점유를 할 때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돼요. 자,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이걸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점유의 태양. 네?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낯설어요. 또 하나, 돌아서면 까먹어.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만 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들을 때 알아들을만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들어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모르는 게 어려운 거고요. 민법은 들을 때는 대충 알아들어요. 그런데 낯설고 까먹어요. 이걸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민법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낯설고 돌아서만 까먹는 거를 극복하는 방법 딱 하나, 반복. 예?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들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복을 안 하니까. 제가 아마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1년 동안 한 100번 이상 떠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반복 안 하셔도 각인이 돼요. 듣기만 해도 돼. 자, 다시 한번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예요. 동산은 240조 1항과 2항에서 10년간 동산을 점유한 경우하고 5년간 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떤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일단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놈하고 요놈은 요건을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하지만 요놈은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 245조 1항 하나 먼저 퍼뜩 떠올라야 될게요. 이거 지금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죠? 우리 지난주에 물권법 총론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죠? 네? 187조 상속 공영재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니까 등기가 필요 없어야 되죠. 근데 등기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놈은 지난주에 했던 187조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한단 말이죠.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일단 하나 퍼뜩 떠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경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을이 갑소유 땅을 점유한 게 2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럼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해야.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달라. 요게 생겨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겠죠? 다툼이 생겨요. 나아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것 같죠? 팔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툼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판례가 쌓여있죠. 그래서 요걸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 정리하면 취득시효라는 건 이런 제도인데 유형이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요게 제일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등기를 청구했더니 안 넘겨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럴 때 갑병, 을병 어떤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본적으로 나중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개념 정도 보시면 돼요. 192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라고 양가로 1, 양가로 2가 있고요. 취득시효 서설이 있고요. 2번 점유취득시효 밑에 245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조문입니다. 밑에 의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의 동그라미 3번 등기라고 돼 있죠. 그죠? 기억.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뭘 취득하게 된다?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자, 여기서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김에 듣기만 하세요. 그냥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 점유를 시작했어요. 자, 2000년에 을이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2020년. 요거를 시효 완성이라고 해요. 자, 20년이 되면 을에게는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 이전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우리 대법원 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딱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 이게 판례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다면 2020년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죠. 병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2022년 갑이 요때까지는 갑소였는데 2022년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때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오늘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유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가? 을이 점유를 시작한 날, 을 기산일로 해서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 그래서 우리 입문서도 보면 그 니은하고 디귿 둘로 나눠놨죠.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바뀌었어. 요거예요. 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그럼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디귿에 보면
완성, 의뢰시효가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 자, 입문과정에서는 취득시효 이 정도만 봅니다. 넘겨보면 뭐 등기부 취득시효 다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195페이지 요거 하나 확인합니다. 4번 취득시효 효과 양가로 1번.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만을 말합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 이렇게 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취득시효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을 보고 있고요. 취득시효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문 보면 되고 첨부라는 것 중에 요거 하나 생각해 봅니다. 첨부. 일단 부합이라는 것은 물건 두 개가 합체가 되는 게 부합이에요. 물건 두 개가. 책상, 상판과 다리가 합체. 자동차, 수많은 부품이 합체. 이런 게 부합이에요. 그런데 내 거와 내 거를 합체시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갑소유 A라는 물건과 을소유 B라는 물건이 합체가 되면 이 물건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느냐 을에게 있느냐 이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56조라고 부동산애의 부합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만 이해를 해봅니다. 부동산애의 부합. 자, 요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갑소유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갑소유 3층짜리 건물인데 여기다가 을이 증축을 했어요. 자기 돈으로 2층짜리 2층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을은 왜 지 맘대로 갑소유 건물에다 증축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사이코패스 많아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사람들도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 이 증축을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봐요. 갑소유 건물에다가 을이 건물을 수직으로 부합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갑소유 건물과 을소유 건물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붙어버렸어요. 부합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증축한 부분이 누구 소유냐예요. 그렇죠? 증축한 부분이 누구 소유냐. 이걸 정해놓은 게 256조예요. 확인해 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196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라고 돼 있죠. 이 부동산은 앞에 기존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기존. 그러면 이 그림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기존 건물 소유자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을이 증축한 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놨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싸우지 말아요. 나중에 을로 네 돈으로 증축했다 하더라도 네 거라고 주장하지 마라.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 증축 안 하는 거예요. 에? 증축해봐야 누구 소유가 되니까 갑소유가 되니까 증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근데 멋 모르고 했다. 갑소유가 된다가 원칙이다 말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원칙으로부터 몇 가지 예외가 나와요. 그 예외를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부합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부합 중에서 부동산 A 부합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 이 부동산 A 부합을 건물 증축을 가지고
원칙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 부분에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예? 거기서 끝나세요? 더 궁금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을은 어떡하나요? 증축 비용은 어떡하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 중에서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으로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 개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 2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공동소유라는 게 나와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소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198페이지에 보면 공동소유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밑에 표가 있어요. 나중에 이 표를 머릿속에 완전히 다 암기가 되다시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암기하라 그러면 공부를 그만둘 거고 오늘은 공동소유가 뭐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개념만 좀 간단히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소유라는 건 일단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몇 개? 하나예요. 그럼 소유권도 몇 개? 하나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형태예요. 이거를 민법에서 공동소유라고 해요.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은 하나예요. 소유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하나 있는데 갑과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갑과 을은 각각 하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소유권을 쪼개서 갖고 있겠죠. 예컨대 갑이 3분의 2만큼, 을이 3분의 1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쪼개서 가지고 있는 형태, 그걸 뭐라 한다?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하나의 소유권의 비율, 요거를 이제 지분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게 공동소유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물, 일권입니다. 일물, 일권. 근데 이제 이 공동소유에 공유라는 놈이 있고 합유라는 놈이 있고 총유라는 놈이 있어요. 요 세 가지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오늘은. 자, 이때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입니다. 합유,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유하고 총유 개념을 먼저 생각합니다. 합유는 조합체, 조합원 공동소유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합자 들어가 있죠? 네? 합유예요. 자, 이때 이 조합체,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 뭐가 있죠? 뭐 가장 노동조합 같은 거, 재건축조합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든가 재건축조합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업관계를 말해요. 민법상 조합은 뭐라고요? 동업. 단체가 아니라. 민법에서는 조합을 조합계약이라고 해놨어요. 계약. 조합계약이 뭐예요? 동업계약. 그럼 이 조합원은 노동조합원 같은 단체 구성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업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1억씩을 투자해서 폐차장을 동업한다. 근데 폐차장을 운영하려면 땅 사야 되죠. 땅을 샀어요. 갑과 을이 1억씩 투자해서 폐차장을 동업하기 위해서 땅을 샀을 때 이 땅이 갑과 을의 공동소유 중 합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공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합유. 이거를 합유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합유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갑과 을은 이 땅에 대하여 합유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 합유물. 이 합유물에 대해서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런데 이 지분,
팔아먹을 때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다른 동업자하고 협의해야 될까요? 예? 지분 협의해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자기의 지분을 병한테 팔아먹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새로운 동업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을이 폐차장을 왔더니 처음 보는 병이 사무실에 앉아 있어. 그래서 뉘세요 그랬더니 아, 당신 동업자인 갑으로부터 내가 지분을 인수했다고. 오늘부터 내가 동업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황당할까요? 황당하단 말이에요. 합유관계에서 합유자가 지분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다른 합유자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제한을 가고 있어요. 다른 합유자들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 지분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이따 보게 되는 공유와 다른 점이에요. 뭐하고 다른 점? 공유와 다른 점입니다. 합유는 딱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조합체, 조합원 공동소유인데 동업관계를 말한다. 지분이 존재하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이런 걸 합유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유. 비법인 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 단체 구성원을 사원이라 그래요. 요 사원 공동소유를 총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비법인 사단이 뭐냐? 사단은요, 쉽게 생각하세요. 단체예요, 단체. 단체. 예? 여러분들이 2020년도 30일에 중개사 시험을 대비하여 한국고시학원 오전반을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모임을 결성해. 오전반 모임 해갖고 회장님을 뽑아. 회칙을 정해. 이게 단체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있고 내부 회칙이 있고 이런 게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가 등기소 가가지고 설립등기라는 걸 해야 법인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법인이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에서 민법상 권리를 가지려면 두 사람, 자연인하고 법인밖에 없어요. 대원칙이에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연인하고 법인. 그런데 자연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자연인인데 법인이 문제예요. 법인은요, 이걸 해야 법인이 돼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근데 안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법인. 단체인데 설립등기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자,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이렇게 말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불러요. 비법인 사단 이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무슨 동창회가 단체죠?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이 누구 소유냐?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죠. 그렇죠? 하지만 동창회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회원 공동소유가 되는 거예요. 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동창회가 건물을 샀을 때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동창회가 설립등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동창회 소유가 될 수 있고 우리 회원들의 총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총유예요. 자, 이때 이 총유는 특징이 지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낸 회비만큼
지분을 주장할 수 있냐? 없어요. 지분이란 게 없어요. 왜? 내가 제일 많이 냈는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누구 소유예요? 동창회 소유예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부득이 법적으로만 동창회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원들 공동소유라고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공동소유가 아니라 동창회 단독 소유 건물이에요. 따라서 지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모임에서 내가 회비를 냈다. 어디 놀러 간다. 악착같이 참가를 해야 돼요. 나중에 나 회비 냈는데 못 갔다. 내가 낸 만큼 회비 돌려달라. 이게 지분을 주장하는 건데 그런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임 같은 거 회비 내는 모임이 있다면 악착같이 회식도 참가해서 내가 낸 만큼 뽕을 뽑아야 돼. 나중에 내가 낸 돈 주장 못 해요. 그게 비법인 사단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총유라는 건 비법인 사단 사원 공동소유 그리고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의고 총유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요? 공유라 그랬죠. 갑소유 땅이 있어요. 근데 갑이 사망을 했네요. 근데 배우자 을이 있고요. 자녀 병과 정이 있어요. 상속되지요? 그러면 을병정은 요 갑이 갖고 있던 땅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땅을 공동소유하게 돼요. 갑이 사망하는 순간 갑소유 땅은 공동상속인 을병정의 공동소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배우자는 1.5, 자녀는 일씩 비율을 갖게 돼요. 지분을.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배우자는 3.5분의 1.5, 자녀들은 각각 3.5분의 1씩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을병정, 동업관계 아니고 단체 구성원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 요게 공유예요. 동업관계도 아니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고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유는 합의나 총유하고 완전히 다른 성질이 있어요. 합의는 보세요. 서로 동업하기로 마음이 맞았죠. 같은 목적으로 모여있죠. 근데 이거는 아무 목적이 없죠. 느닷없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공동상속인들이 느닷없이 공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유나 총유와 같은 끈끈한 결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나 공유 싫어.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데 두 가지. 자, 이 상황에서 정이요. 사업자금이 필요해요. 그럼 이 땅 팔아야 되잖아요. 땅은 공유물. 그런데 을하고 병한테 땅 좀 팔아서 돈을 나눕시다. 안 해, 이 사람들이. 공유물을 팔 때는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땅을 파는 거니까. 땅을 팔아먹으려면 을병정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정이 돈이 필요해서 팔자 그랬더니 합의를 안 해줘. 그럼 정은 자기 지분만 팔아먹으면 돼요. 이 지분을 팔아먹을 때는 을이나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지분 처분 자유예요. 합의는 아까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랬죠? 동업관계니까.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유물을 팔아먹을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지분 팔아먹을 때는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분 잘 안 사죠, 사람들이. 정이 지분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에이, 그러면 이제 을병정을 만나가지고 땅, 공유물이죠.
쪼개자 말이지. 한 필지 땅일 거 아니에요. 나누자, 세 필지로. 그래서 단독 필지로 만들어놔야 잘 팔릴 거 아닙니까? 나누자 말이죠. 이렇게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이 을하고 병한테 땅 나눕시다. 그럼 나눠야 돼요. 을, 병이 싫어. 안 됩니다. 나눠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의 분할의 자유를 줌으로써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민법은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동소유가 있고요. 공동소유 중에서 요 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31일 날 민법을 딱 풀다 보면요. 90% 이상 만날 가능성이 큰 문제가 두 개예요. 부동산 점유 즉시하고 공유. 두 가지 소유권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 외에 뭐 주의 투지 토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여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점유 즉시와 공동소유 중 공유. 개념 잡으셨죠? 됐어. 그걸로 끝.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자, 그래서 물권 강론 7개 물권이 우리 시험법인데 그 중에 이제 지난주와 여기까지 2개 한 거예요.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이제 제한 물권 5개 남았습니다. 자, 제한 물권이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하고. 용익 물권. 용익 물권은 타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 이게 용익 물권이에요. 내 거 말고 남의 거.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 이거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라 한다? 용익 물권.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중에 지상권과 지역권은 땅지자를 쓰니까 타인 토지를 객체로 하고요. 전세권은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먼저 지상권. 자, 입문 과정에서는 개념하고 그 권리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그 권리에서 뭐가 중요한가 그 가장만을 좀 잡겠습니다. 지상권의 뜻.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 따로 있고 건물 소유권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인 경우가 많을까요? 다른 경우가 많을까요? 보통 동일한 사람이에요. 보통 내 땅에다가 건물 짓죠? 이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내 땅에다가만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더란 말이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무단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거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가 남의 땅에 대해서 건물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땅에 대해서 뭘 가져라? 지상권을 취득해라. 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내가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지상권만 있으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지상권이라고 해요. 특징 간단히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첫째, 남의 땅에 대한 권리죠. 내 땅 아니죠. 이때 이 땅은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땅이 넓어 하나가
근데 나는 건물은 요만하게 지어서 갖고 싶어. 그럼 땅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타인 토지가 객체돼 그 토지 일필 전부 또는 일부도 괜찮다. 두 번째, 이거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잘 보세요. 을이 갑소유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하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등기를 해. 지상권을 취득했어. 자, 이때 을이 건물을 짓기 전에는 아직 건물이 없죠. 그렇죠? 없어도 이미 지상권은 성립했죠. 아,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 지상물 없어도. 그래서 지상권은 이런 걸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 이게 지상권이에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 세 번째, 을의 입장에서는 갑소의 땅을 사니까, 사용하니까 이거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남의 땅을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 토지 사용료를 지료라고 부릅니다. 이거 꼭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둘이 합의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주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 민법에는. 그 말은 지상권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지료를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 갑이 무상으로 써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상권은 유상, 무상, 불문. 나중에 다른 사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말고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상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도 있고 임대차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주라고 조문에 있어요. 임대차도 반드시 차임을 주라고 돼 있어요. 조문에, 민법에. 하지만 지상권에는 반드시 지료를 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줘라, 차임을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상권에는 반드시 지료를 주라는 규정이 없으니 지상권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민법상 지상권의 특징이에요. 간단히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거, 이런 것만 딱 일단 말씀드려요. 지상권의 뜻하고 지상권의 특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네? 네, 기억하십시오. 타인 토지, 일필 전부 또는 일부,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님, 이런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계약을 통한 취득, 법률 행위. 을이 갑하고 지상권 계약을 맺고 지상권 등기하면 취득하죠. 이때 요 자기 땅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이퀄 지상권 설정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을이 사망을 합니다. 을이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을 해요. 그럼 이 건물하고 지상권 어떻게 될까요? 상속돼야지요. 상속돼야죠. 그러니까 지상권도 상속 등
뭘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법률. 그래서 항상 무슨 권리의 취득은 두 가지.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이건 기본이고, 다만 지상권에 가면 아까 소유권에 뭐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이런 거 따로 규정이 있다 그랬죠. 지상권에도 따로 규정이 있어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여기 이제 지상권에 있는 건 아니고 저당권의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 조문 중에는 요러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둔 게 있어요. 그런 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은행이 건물은 좀 담보 가치가 없다고 땅만 담보를 잡아서 땅만. 그러면 은행은 땅에다가만 저당권을 사줍니다. 건물 말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한다 그랬죠? 경매는다 그랬죠. 갑이 돈을 안 갚아서 땅이 경매가 돼요. 땅이 병소유가 됐어요. 그럼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는데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건물 소유자 갑. 원래는 땅에 대해서 뭘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무단 건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 민법이나 대법원은 건물을 되게 좋아해요. 이 건물 철거를 좀 막아보자. 어떻게? 너 뭘 취득한다? 지상권 취득해요. 그래서 갑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이런 걸. 그래서 지상권 취득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중에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 요거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토지나 건물에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즉 경매가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무슨 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걸 뭘 한다? 법정 지상권. 됐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남의 물건을 사용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마찬가지로 다 남의 물건을 사용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아니라 타인 물건을 사용식하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식할 수 있는가? 사용기간?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이런 걸 각각 존속기한 및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우리 민법에 5군데 나와요. 그 5군데 나오는데 이게 비슷한 듯 달라요. 규정 자체가. 그거를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별하려면 입문 과정부터 아예 쐐기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존속기간과 갱신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상권 등 각각의 권리나 계약관계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까다롭기는 하나 입문 과정부터 확인할 겁니다. 네? 이거 이제 잠시 쉬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